이처럼 한일병합의 공을 이완용은 자기가 낚아채렸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진해가 먼저 한일병합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그 공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이완용은 자기의 비서 이인직을 통감부에 보내가지고 이와 같이 병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명하게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그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사내 정살, 즉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함께 조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죠. 그리고 36년의 억압 통치가 시작이 된 거죠. 이완용은 이 공으로 그는 많은 자기와 사례금을 받았죠. 보세요. 이완용이 받은 자기와 은사금입니다. 이완용은 을사조약을 추진한 대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을사조약이죠. 을사늑약입니다. 당시 학부 대신으로서 그가 받은 것은 큰 돈은 물론이고 자기를 받았습니다. 또 총리 대신으로서 한일병합을 추진했고 참정 대신의 이름으로 정미 7조약을 추진을 했죠. 보시다시피 을사오적 중에서도 을사, 정미, 한일병합 모두 다 나서서 추진한 사람은 이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옹호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이완용에 대해 옹호론자가 생길까요? 그건 이러한 현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일부 지식계층들이 어떤 목적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호도하거나 옹호해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챙기려 하는지도 모르죠. 정확한 것은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팔적 이 모두 해당되며 거기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사금 공채로 받은 돈이 당시 돈으로 15만 엔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재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에 동참을 했죠. 정미 7조약에는 그는 반대를 했죠. 뿐만 아니라 고종 강제 퇴위를 앞장서라고 할 때 그는 스스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일병합에 이렇게 엮였죠. 그 다음 건중현, 이지용, 이근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자기와 은사금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대한제국을 팔아넘겼던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적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완용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3.1운동에 대해 그는 스스로 나서서 경고문을 날립니다. 보실까요? 1919년 4월 5일 1차 경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경고 막론하지 말라.
일본은 조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조선민은 일본에 대해 고마움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2차 경고 메시지를 또 날렸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은 3차 경고 메시지까지 날려가지고 3.1운동을 간접적으로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이죠. 이런 공로를 통해 가지고 이완용은 일본 황실로부터 그래 조선 총독으로부터 자기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이 기사, 여기 신문 기사죠, 그죠? 그리고 이완용에 대한 사실들을 이렇게 메시지로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학자들이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알릴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굳이 핑계를 댄다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졌더라면 벌써 이런 사실들은 알렸어요. 학생들이 이완용에 대해서 호도하는 일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을 진압한 후에 이완용은 식민사관 구축에 앞장서는 조선 편수의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뿌리를 말살시켜버린 역사 왜곡이죠. 일본이 의도했던 그 역사 왜곡의 큰 틀은 조선을 일본의 역사 속에 포함시켰어요. 일본을 중앙의 역사를 보고 조선을 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 구축의 제일 뿌리가 일본석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보다 조선의 역사가 훨씬 유구합니다. 맞질 않죠. 그러니 당연히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 서기를 맨 위에 올리고 그 중심에 요시다 쇼인이란 일본 근대사를 이끈, 아니 일본 근대사를 기획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밑에 3대 내각 총리 야마가토 아리모토, 1대, 5대, 7대, 10대 내각 총리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들이 기획하는 게 뭔가?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조선의 역사를 일본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천황을 맨 위에 올리고 일본 천황사를 만들어낸 일본 서기를 맨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 고대 역사, 고조선의 역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조작해야 되는 게 이게 강개토 비문입니다. 이 강개토 비문을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개토 비문을 조작하고 식민사관의 을개를 짠 거죠. 이런 식민사관 을개를 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와가치, 이마니시리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 식민사관을 정립한 핵심 인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고 협조한 조선사 편수의 고문 건중현, 박영효, 이완용이 여기에 대표적인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1915년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힘들었고, 또
그 중간에 3.1 운동이라는 우리의 민족 대저항이 일어났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조선 반도사는 사실상 시작부터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23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든 거죠. 이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내선 일체 역사관을 해서 조선의 식민사관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밑에 좀 이런 역사학자, 지금 보이는 이병도, 신석호가 가장 식민사관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조선의 고대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조선 고대사 왜곡에 대해 당시 차남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 삼국시대부터 역사를 정립한다면은 고조선 역사를, 그리고 부여 역사, 초기국가 역사를 다 날려야 되지 않느냐. 이건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날리면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죠. 왜? 차남선은 역사학자이자 차남선은 문필가죠. 그래서 차남선이 고대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조선 상고사를 쓴 장본인이 차남선입니다. 이런 조선 식민사관 얼개를 짜는 데에 이병도, 신석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친일파가 되었지만은 차남선이 대단히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 만에 1925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완성한다고 했는데 조선사 35책을 발간하는데 8년에 걸쳐서 삼국시대 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민사관을 정립했죠. 안타깝게도 그 역사는 우리 학계의 기준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교과서도 고대 역사에 대해 논란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많은 실증적 사관을 통해, 즉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사, 고려사에 대한 새로운 사료들이 나오고 새로운 논문들이 나와서 많이 복원이 되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금 고대사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고대사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그건 바로 식민사관을 정립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 이완용이 있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런 역사를 위시해서 정치, 나라 국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이완용은 1926년 2월 12일 1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은 18일 날 이어졌죠. 자, 당시 나이 68세입니다. 이완용이 세상을 뜰 때 많은 일본 황실과 조선 총독부 그리고 친일 관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선 총독부와 황실에서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통석의염을 표한다고 했어요. 특히 총독 사이토 마코토 이
사이토 총독은 그의 죽음에 대해 이완용 후장은 동양 인류의 정치가에 비해 하등의 손색이 없고 하고 26년 2월 14일자 기사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죽음에 덮는 명정이 있죠. 그죠? 그 명정에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위희, 정위위, 대훈이 후작 20 지구다 하는 명정을 딱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일본의 자기와 일본의 공신록을 덮고 저 세상을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있는 날 조선 총독을 비롯한 일본 황실 50여 명이 장례위원이 되고 1300여 명의 관료와 수많은 인파들이 이완용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 일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도 알 수가 있지만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완용을 따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26년이니까 문화통치 시기죠. 이 문화통치 시기에 일본은 한국과 조선의 문화를 동일시 해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완용의 그의 죽음에 대한제국 황실도 그에게 훈의를 내렸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은 어쩌면 황실에 덕하는 관계없이 전 총독부의 눈치 하에서 내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훈 1등 이와 대수장을 내렸고 그리고 대훈이 금척 대수장이라는 정서와 함께 이완용의 장례 행렬에 묻어서 나갔습니다. 이완용의 집이 옥인동입니다. 장례식 당일날 9시에 옥인동 자택에서 발인이 시작됐죠. 그리고 김하병과 영구마차에 이완용의 상녀가 실렸습니다. 그 상녀에 따라서 만장과 많은 자기와 공훈들을 든 깃발들이 줄줄하게 뒤를 따라간 거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옥인동에서 광화문까지 쫙 약 2km 가까이 늘어서서 수천 명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 때는 일본 총독부에서 주도했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일본에게 정권을 팔아넘기고 나라를 팔아넘긴 박영호와 그리고 윤덕홍 등등 많은 관료들이 거기에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경 광화문 근처에서 그의 시신을 전라북도 익산으로 기차에 실어서 운송을 합니다. 왜 익산까지 갔느냐? 그가 전라도 관찰소로 쫓겨가 있을 때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직관을 불러서 자기 묘터를 봤던 거죠. 그때 익산에다가 자리를 잡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시체를 전라도 익산으로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산에 모시고 나서 지금 이 모습은
이완용이 2월 12일 날 세상을 떠났고 2월 13일 그 다음날 이완용의 집을 찍은 당시 경성일보 사진입니다. 보이죠? 그죠? 예. 그 앞에 여기 이제 이완용의 차들이죠. 그 다음에 이쪽 사진 이거는 이완용의 손자 이병주입니다. 이병주. 그래서 이완용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죠. 이성구와 이항구가 있었는데 이성구는 26살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 임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구 밑에 자식이 없이 대가 끊어지니까 이항구의 제일 큰 아들 이병주를 그쪽으로 양자를 보낸 거예요. 양자를 보내다 보니까 이완용을 잃는 종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병길이죠. 이병길이 당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길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역에 나타났을 때 이 모습입니다. 당시에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일본 황실가 이왕가, 그 조선 황실이죠. 이왕가에서 장의용품과 하사품으로 이완용의 죽음에 내린 선물을 할까요? 어떤 하사품이죠. 그리고 이쪽 사진은 2월 18일 날 장례식 날 옥인동에서 광화문까지 쫙 늘어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백성들은요, 모르죠. 그저 나라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다 라는 정도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완용의 이게 관뚜껑입니다. 이완용의 관뚜껑이 지금 보시는 대로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이위 대훈이 후작 우봉 이공지구. 저 관뚜껑이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나오느냐. 이항구에게 큰아들이 이병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병주가 있습니다. 그 이병주의 아들이 이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에게는 정손자가 되겠죠. 그 정손자가 할아버지 묘소가 늘 발길에 차이고 돌멩이 찢어지고 깽이에 막 파헤침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거기에 군인을 그리고 때로는 경찰을 배치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참여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묘를 이석형이 70년 후반에 묘를 파헤쳐서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팠을 때 관뚜껑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을 원광대학교 박물관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병도 식민사학자 이병도가 박물관장을 설득해 가지고 받아서 불에 태웠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찍은 사진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관뚜껑에 이런 사진을 남겼던 그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10월에 도쿄에서 열렸죠. 그 장례식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 장춘남공원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그 추모 집회에 추모사를 읽은 사람이 이완종인데
그 이완용이 쓴 글을 보세요. 아, 애통하도다. 동쪽 바다의 원기가 후지산의 전기가 한 위인을 내서 영웅으로 우뚝 살았도다. 정치의 경략으로 계명을 먼저 만들어내고 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게 했으니, 자, 이게 1909년 11월이죠. 이 춘모사를 읽고 나니까 당시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에게 더욱더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놈이 이완용이다. 그래서 벨기에 국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에 대한 추모 예배를 종현 천주교당에서 했습니다. 그 종현 천주교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이재명이 칼을 품고 있다가 1909년 12월 22일 이완용에게 찔렀습니다. 그때 이완용은 운 좋게 살아났지만은 입었던 그 칼에 대한 피해를 통해 폐에 큰 손상을 입었고, 그 입었던 폐 손상을 통해서 해수병이라는 병을 10여 년간 계속 달고 살았던 거죠. 해수병은 기침을 심하게 하는 병이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세약해져 1926년 2월 해수병과 더불어 합병정세로 그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완용에 대해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를 존경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동원했겠죠. 또 그 중에는 존경을 해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역사는 각자의 몫으로 판단하지만은 학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공해 주어서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어떤 단초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완용, 그는 늘 외쳤습니다. 내 보고, 즉 날 보고 매국노라고 하는데, 나는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 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 팔아먹었다고 매도 당해야 되나 하고 그는 그의 유언 중에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완용은요, 절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다리가 없는 우리에게 다리가 떼어달라고 잠시 부탁해서 부축했을 뿐인데 왜 그게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냐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가할 일이죠.